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연을 내놓기까지 참으로 여러 고민을 했던 사연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연 채널을 보고 평소 웃고 웃으며 많은 위안을 얻곤 했는데요. 막상 사연자가 되어 이 이야기를 쓰려니 가슴이 조이는 느낌도 들고 답답함도 가시질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최근 겪었던 이 일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것이 이유라면 이유겠네요.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시면 놀라하실 분도 기막혀 하실 분도 계시겠고 또 어쩌면 저를 비난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부디 따뜻한 위로의 말씀 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니 이제 전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맞는데요. 편의상 시어머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적에 무척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반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수 깎은 과일을 도자기 접시에 내놓으시며 남편이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상황을 표현할 말을 떠올리면 화기애애라는 말이 가장 적당한 단어일 것 같아요. 수줍게 웃으며 포크를 찍어 과일을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 모습만 뻔히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마치 저란 존재를 신기해하는 듯 다들 순수한 눈망울로 빤히 쳐다보시는데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관심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의 집안은 딱 평범한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동산을 하고 계셨지만 최근에야 부동산 시장이 경기가 좋지 않아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셨어요. 시아버지는 젊었을 적부터 다니던 회사에 꾸준히 다니시다가 최근에 은퇴를 하시고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내에도 중견기업에 다니다 현재는 구직 중이라고 했고요. 제겐 무난하고 화목해 보이는 이 가정이 그저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나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데 당신은 정말 그게 좋게 보였어?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나는 솔직히 벌써부터 당신네 집에 가 인사드릴 생각하면 겁부터 나. 내가 당신에 비해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도 아니고 모든 게 뒤처지잖아. 걱정하지 마, 오빠. 우리 집은 어차피 나한테 신경 안 써. 나 어차피 집에서 내놓은 딸이거든.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져. 난 우리만 행복하면 돼. 사실 저희 친정집은 우여곡절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풍파가 잦았습니다. 부끄럽지만 형제들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그 모든 갈등 덩어리들이 총집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어렸을 적엔 행복한 기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신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제게 리코더 부는 법을 알려주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셨답니다. 하지만 그도 아주 희미한 기억일 뿐입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해주셨던 일을 부모님으로 포장한 가짜 기억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자라면서 점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일절 관심이 없는 이 집안에 대해서요.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자식은 그저 회사를 물려받는 소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저 도구였죠. 자신들이 해낸 성취를 이어 물려받아 더 크게 회사를 성장시켜줄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늘 저와 친오빠, 언니, 여동생까지 저희 사남매를 저울에 달아보며 경쟁을 시키곤 했습니다. 경쟁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그날은 가정교사에게 매를 맞기도 했고 혹은 밥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아가 생기는 나이부터 그런 일을 겪고 자라니 자연스레 부모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오히려 증오와 원망이 자라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부모님이 두려웠고 친구들도 이때부터 저를 하나둘 동정하기 시작했어요. 부잣집 애지만 불쌍한 애. 이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의 별종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달리 언니와 오빠는 열정적이었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1등을 거머쥐기 위해 단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 과한 열성을 부려댔습니다. 전 언니가 제대로 잠을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 오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버지 회사에 대한 욕심을 부리며 언니를 시기하고 저와 동생을 멋대로 비하했죠. 동생은 저보다 한 발 더 앞서가서 학교에서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너네들은 참 욕심 없이 살아 좋겠다. 무소유 정신이냐 뭐냐? 대학도 그런 후진대 들어가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야, 있잖아. 세상은 나 같은 사람한테 대우해주는 거야. 너같이 아무것도 뭘 하려는 정신없는 애들은 도태되기 딱 좋아. 이런 집안에서 자랐으면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지. 하여튼 니네 앞길이 눈에 훤하다.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지 말아라. 나는 혈육이라도 도대는 아주 칼 같은 사람이야. 알지 내 성격? 어련하시겠어. 오빠 근데 있잖아. 나 오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생각 없고 동생이나 나는 알아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그런 말 짓거려봐야 아무 타격 없으니까 혼자 거울 보고 말하던가 그래. 듣기 싫으니까. 뭐야? 네. 하지만 저는 성격이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고 괄괄한 성격이었어요. 특히나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성격은 더더욱 못됐습니다. 한마디로 양반은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 고부 갈등의 90%는 제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곤 했었는데 그 말에 동의는 못하지만 아무도 제가 그저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며느리로 살았다면 적어도 을로서 살 수는 있었을 겁니다. 조용히 갈등을 일으키지 않은 채로요.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것은 제게 있어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월세방을 구해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성인이 되어 감행한 일이기에 가출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기분은 마치 가출이라도 한 듯 그렇게 홀가분하고 후련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로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세계 여행부터 시작해 남자친구와 연애해보기 등등 그간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한 거죠.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당당히 날아다니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지에서 지금의 남편까지 만나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다니는 행동으로 보나 입고 다니는 옷으로 보나 남편은 제가 부잣집 딸인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 아버지 회사 이름 말했을 때 진짜 엄청 놀랐어. 내가 솔직히 좋은 명문대 나왔잖아. 그래서 거기 회사에 지원한 적도 있었는데 서류에서 탈락했었거든. 그만큼 인력 채용도 까다로운 곳이라 하던데. 나는 당신이 그런 집안 딸이라고 해서 처음엔 날 데리고 장난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근데 뭐 아무튼 잘된 일이긴 한 것 같아. 당신 친정이 잘 살면 뭐 어쨌든 나중에 우리 사는데도 도움 줄 테니까. 그땐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죠. 부모님은 제게 도움 따위는 일절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을 뵈러 가기 몇 달 전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당신 기대 꺾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물론 기업가로선 존경하실 만한 분들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부모? 그건 모르겠어. 부모가 되기엔 솔직히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해. 지극히 자신의 일만 사랑하신 분들이야. 성공만 중요시 여기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도 우리 부모님 눈밖에 난 쓸모없는 것 중 하나니까 너무 기대 갖지 말라고. 나한텐 재산도 물려주지 않으실 거야. 뭐? 그런 게 어딨어. 당신도 자식인데. 남편은 왜인지 그때 약간 실망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과거 이야기를 풀어내 조금은 개운하고 상처가 치유되려 하는 기분도 들었는데 말이죠.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시기를 놓치고 결혼까지 해버렸네요. 상견례는 간소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참석은 해주셨지만 사실상 시부모님이 민망할 만큼 말씀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께서도 한번 너스레를 떠시더군요. 아유, 상견례 자리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 며느라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는데 뭐 딱히 기억나는 게 없으시다고 하니까 뭐 차차 알아가기로 하죠. 네, 그러세요. 저희는 자식 결혼에 대해선 그냥 맡겨두는 편이라 잘 데리고 살아주시면 됩니다. 친정아빠의 이 말은 참 잔인했습니다. 부모님이 별 반응이 없자 시어머니는 포기하고 그냥 물만 들이키다 자리가 끝나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그 상처를 품고 사는 걸까요? 뭐랄까요. 저는 시댁에 조금 따뜻함, 희망 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으시다면서 아들에게 들어 제 가정사를 알았으니 앞으로는 자기가 저를 돌봐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나 뭉클해져 눈물마저 나올 지경이었답니다. 예, 나는 네가 그저 좋은 환경에서 온실속 꽃처럼 자라왔을 줄만 알았지. 그런 힘든 일이 있는지는 몰랐단다. 앞으로 내가 네 엄마 해줄 테니까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참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끄럽고 그런 과거라.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원래 똑같이 애 낳은 부모라고 해도 뭐 애는 뒷전이고 자기만 더 챙기는 부모들도 있는 거야. 사부인이 그렇단 소리는 아니고. 아무튼 소연아, 오늘 우리 엄마와 딸 된 기념으로 데이트 나가자. 백화점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유, 난 딸이 2명이나 되네. 복도 많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 지하상가에 데려가 초밥을 사주셨는데요. 평소 해 들어간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그날만큼은 아무 말 없이 넘길 만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닌 그 옆에 시장애가 조금 나이대가 들어 보이긴 하지만 제게 어울릴 것 같다며 옷 몇 벌도 제 가방에 넣어주셨는데요. 전 왠지 모르게 이런 게 친정 엄마의 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그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는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이건 우리 아들, 딸도 잘 모르는 얘기지만 내가 젊었을 적 시어머니한테 꽤나 구박을 많이 당했어. 참 그 시절은 시어머니를 정말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셔야 하는 시절이었지. 그래서 그런지 나를 막대하는데도 그저 내내하며 순정하기 바빴단다. 그때부턴가 눈물이 많아지고 밤만 되면 괜히 울적해지는 거야.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네 시아버지가 처음엔 내가 치매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근데 이렇게 너를 만나니 참 동병상련 같고 마음이 애틋하고 그렇네. 정말 어머니 말 맞다나 우리의 처지가 비슷했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더 정이 갔어요. 신우이 역시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가까워지니 반갑게 생각하더라고요. 혹시나 질투라도 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정겹게 대하여 다행이었습니다. 아가씨, 사실 저는 저번에 아가씨만 두고 어머님이랑 같이 백화점 갔다 와서 좀 그랬는데 혹시 기분 나쁘지 않았죠? 새언니, 우리 오빠도 그렇지만 우리 엄마 되게 다루기 힘든 사람인데 엄마가 언니한테 의지를 많이 하나 봐요. 엄마가 전화로도 언니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정말 누가 딸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아, 그래요? 나는 그냥 도리만 하는 건데 어머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언니가 잘하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저 대신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사실 신우이는 자기 주관이나 고집이 좀 강한 편이었어요. 외국에서 미술 쪽으로 유학 생활을 하다 왔다고 했는데요.
사실 시댁은 유학까지 보내줄 수는 없었던 형편이었지만 시누이가 안 보내주면 죽겠다고 단식투쟁을 하는 바람에 가게 됐다고요. 그래서인지 저한텐 괜찮지만 가끔씩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나 자기 오빠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 아랫사람 대하듯 하더라고요. 오빠 주제에 부잣집 새언니라니 웬 말이야. 참 오빠 팔자도 이렇게 필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 뭐 아무튼 오빠도 대학 잘 나왔겠다. 회사 월급도 나쁘지 않겠다. 새언니 뒷배경도 있겠다. 앞으로 구질구질하게 살진 않겠네. 나는 오빠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시누이가 가끔 술에 취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어투가 무척이나 저희 친정오빠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쾌했어요. 오만하고 사람 아래로 보고 그런 어투잖아요. 제가 나서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한 것도 아니니 그럴 수가 없었죠. 다행히 이를 중재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새언니도 있는데 말 조심하라며 어른답게 꾸중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시댁에서 유일하게 제가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며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잠시 뒤이어 발생한 사고 같은 일에 저는 제가 대처를 잘못한 걸까 곱씹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과연 괜찮은지 묻고 싶은데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백화점 쇼핑 이야기를 서두로 얘기를 이어나가시다가 불현듯 동남아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신 거였어요. 아무래도 우리 모녀 정을 다지기엔 짧았던 것 같아서 말이야. 거기 동남아 황제 관광이라고 패키지가 있더라고. 나는 노인네라 낮에 땀 뻘뻘 흘리며 나돌아다닌 것도 못하겠으니까 그냥 호텔 이런 데 하나 잡아가지고 푹 쉬었다가 오는 게 어떨까 싶어. 글쎄 이 시아버지도 내가 그 얘기 꺼내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있지? 아 그래요 어머님? 근데 제가 사실 지금은 못 가고 아이들 방학 기간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곧 방학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랑 놀러 간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그 정인애 있지? 내가 말했던 미용실 하는 아줌마. 그 집에 딸만 넷이잖아. 딸 부잣집이라고 참 부러웠는데 이젠 부럽지가 않다. 배 아파 낳은 딸은 이 엄마한테 관심도 없고 그저 집에서 놀고 먹기 바쁜데 우리 며느리가 날 이렇게 챙겨주네. 며느리 하나가 최고다. 일단 어머님과의 여행은 좋았습니다.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졌어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몸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사실 시어머니에겐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 임신 중이었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생긴 아이였는데 임신 초기라 혹시라도 유산될까 안정되면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행 이야기를 꺼내시니 솔직히 대답은 아니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기대하시는 눈치였어요. 찝찝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일단은 남편과 상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남편은 동남아라는 말에 대찬성이라며 거기 마사지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느니 망고빙수를 잔뜩 먹고 오자느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기 여보, 우리 아기 방학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라도 위험하지 않을까? 임신 초기엔 뭐든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런가? 그럼 좀 시기를 늦춰서 가면 되지. 어쨌든 내가 엄마랑 이 문제는 상의해 볼게. 상의? 그래, 그럼 알겠어. 남편은 들뜨고 상기된 얼굴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아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동남아 여행에 더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허나 시간이 갈수록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여행을 할 컨디션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신 소식을 전하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어머나,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 그거 참 경사구나. 우리 딸이 임신이라니. 처음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며 대대적인 축하를 해주셨어요.
거의 이웃집에 떡이라도 돌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근데 이어 제가 여행은 못 갈 것 같다고 하자 금세 시무룩해지시더라고요. 굳이 그 표정을 숨기지도 않으셨어요. 아이고, 그럼 여행은 못 간다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임신했다는 애를 끌고 어딜 가겠니? 그러면 나중에 태교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꾸나. 그때는 내가 꼭 같이 가서 엄마 노릇 다 해주마. 네? 태교 여행을 같이요? 응, 왜? 싫으니? 당연히 가야지. 우리 사랑스러운 딸하고 손주랑 함께하는 여행인데 말이야. 아유, 엄마, 태교 여행까지 따라가려고요? 그건 좀, 역시 우리 엄마 못 말린다니까. 제가 이때 뜨악했던 것은 태교 여행을 시어머니와 함께 간다는 게 조금 상상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간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면 어찌됐든 제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적어도 며느리로서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어머님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절 대신에 그건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잔뜩 서운해 하시더니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문의 문자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너에게 정말 실망이고 속상하구나.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했거늘 너한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니? 그래, 선 긋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다 늙은 시음이가 동남아에서 한번 좀 편히 쉬고 싶다는데 그게 소원이라는데 넌 그것도 못 들어주냐? 이제 네 시아버지도 늙었고 이번 아니면 어디 못 간다. 나도 마찬가지고. 참 서럽다, 서러워. 그 후 저를 불러다가 눈물을 펑펑 터뜨리시고 바닥을 치며 떼굴떼굴 구르시는데 저는 입만 벌린 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저야말로 실망스러웠어요. 철이 없으시단 생각도 들고 자기가 너무 가고 싶으니 그닥 동남아에 관심도 없으신 시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화에 결국 태교 여행을 따라가셨고 아주 즐겁게 즐기다 오셨습니다. 세상에 특급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시키며 수영장에서 물개처럼 수영을 하시는데 저는 허탈한 마음에 그저 웃고만 있었네요. 그때까진 그래도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 내가 딸 같은 마음으로 여행 보내드린다 생각하자 이렇게 여기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저를 경악해 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비용 문제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비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 측에서 먼저 제의를 했으니 제가 대부분을 부담하더라도 조금은 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호텔부터 음식까지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마쳤음에도 지갑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또 우스갯소리로 한마디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장단을 맞추시며 호호실실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엄마, 아주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네. 이런 여행 언제 또 와보겠어. 엄마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아까 면세점에서 소연이가 명품 지갑 사줘. 거기다 엄마 무슨 기념품 챙겨야 한다고 선물 무슨 코끼리만큼 들고 가잖아. 그래, 그래. 나도 고마운 거야. 당연히 알지. 근데 우리 딸이 해주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받을 거 없지 뭐. 안 그래? 딸이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란 건 원래 그런 거야. 우리 딸 고마워. 다음에도 부탁한다. 저를 딸이라고 지칭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나중에는 좀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 저도 시어머니의 몇 가지 발언들에 꽤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친정 관련한 발언들로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대강 들은 이야기로 몇 가지를 유추해 보셨는지 저희 언니와 오빠가 뭐하고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아파트 평수는 몇 평대인지 그런 걸 캐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동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제 기분이 확 상해버린 겁니다.
동생은 홍대에서 자그마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걸 그대로 전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미용실? 평수가 어떻게 되는데? 사진 한번 보여줘 봐봐. 아, 이거냐? 아이고, 쬐끄만하네. 아니, 이래서 언제 집 사고 결혼하고 한대냐? 아니, 니네 부자 친정에서는 뭐 이런 거 하나 안 보태줬대? 아유, 참. 사돈 욕하면 안 되는데 너무하시긴 하네. 딸이 거의 산 그지꼴로 이러고 사는데. 아유. 동생은 사실 제 아픈 손가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친정에서 구박받고 자라 제대로 자기 의견 한 번 어필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이였어요. 그러다 밖으로 돌면서 사고만 치고 다니며 관심받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힘들어했죠. 저는 그 누구보다 동생의 아픔을, 고통을,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저 저처럼 가슴이 다친 아이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생과는 유일하게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동생이 대견해요. 자랑스럽고요. 저처럼 힘들게 자랐지만 자기 힘으로 씩씩하게 잘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닐까요? 동생 관련된 말씀은 조금 지나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한마디 하자 시어머니도 더 말을 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로 이제 그만 일어나 호텔로 들어가 봐야겠다고 하며 돌아서 가시는데 누가 봐도 삐진 티가 역력했습니다. 저나 어머니나 서로 감정이 상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저도 구태여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사건이 터졌죠. 제가 앞서 참다 못해 한마디를 하게 된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사이는 지중해 태평양 마냥 완전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때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 이제 퇴실하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여기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다는 걸 알았다며 꼭 거길 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저희 늦어요. 일단 지금 얼른 출발해야 돼요. 아니, 내가 언제 여길 또 온다고. 거기 딱 한 군데만 들렀다 가자. 비행기 표야 좀 늦지막히 끊으면 되지.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니?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 셰프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인서탄지 모식인가 거기에도 나온다고. 네? 이미 비행기표 끊어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아유, 참. 야, 너 돈 냈다고 유세 부리냐? 아, 그럼 나만 먹고 갈 테니까 니들은 먼저 한국 가라. 내가 내 돈 내고 비행기표 끊어서 갈 수 있어. 누굴 그지로 하나. 참나, 딸처럼 대해줬더니 네가 내 딸보다 더하다 더해. 아유, 진짜 내 딸도 징그럽게 돈덩거리는데 아주 똑같아. 그러면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화살이 저에게로 바뀌어지는데 황당했습니다. 돈으로 유세를 부린다니요. 그런 적이라도 있어야 억울하지 않겠네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같이 말렸는데 그야말로 황소고집이었어요. 자기는 어떻게든 꿋꿋이 그걸 먹고 가야겠다면서 그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어머님,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갈게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결국 제가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는데 여기서 화가 나야 할 사람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벼락같이 옆에 있던 과일 하나를 집어던졌습니다. 망고였는데 그 딱딱한 망고를 그대로 몇 개를 집어던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지자 그제야 씩씩거리며 온갖 험한 욕설을 내뱉더군요. 정말 상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 중인 거 모르세요?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내가 좀 먹으면 먹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네가 뭔데? 네가 내 시어머니야? 네가 내 시어머니냐고? 아주 더럽게 부려먹으려고 하네. 어머니, 아파요. 그만하세요. 엄마 왜 이래 정말. 좀 진정해. 사람들 쳐다보는 거 안 보여? 아버지 좀 말려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안티가 한 명 더 있었으니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저 혀만 쯧쯧 차시더니
시어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관광객들의 핸드폰 화면에 제가 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고요. 이때 알았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참 답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렇게 겨우 한국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전 한동안 이 일이 잊혀지지 않아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어요. 화가 풀리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눈치가 보이긴 하는지 줄곧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러 그날의 사건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데 그 내막이 충격적이었어요. 저기 있잖아. 그날 엄마가 그런 거 사실 나 때문인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한테 우리 동남아 여행 경비 만만치 않게 들었다고 했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럼 자기 보고 돈 내라는 소리냐고. 그거 당신 생각이냐고 하면서 엄마는 당신이 돈으로 눈치 줬다 생각한 것 같아. 100번 양보해서 돈으로 눈치 줬다 생각할 수 있다고 쳐요. 그치만 그렇다고 임신한 며느리의 몸을 때린 것이 말이 되나요? 용서가 되나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 혀를 내두르며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서 더 참아봤자 저만 호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님도 내심 미안해한다고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기색을 내비추었지만 전 시어머니와는 출산 전까지 절대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엄마가 감정 기복이 심한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면서 갱년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울컥 화가 올라왔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정도가 아니지 그건. 당신 어머니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해. 세상에 임신한 며느리한테 과일 던지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것도 자기한테 눈치 줬다고 사실도 아닌 걸 혼자 착각해서. 그래 알겠어. 근데 당신도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괜히 그러다 아이도 잘못될 수 있고. 아무튼 그러면서 남편이 못마땅해하며 혼자 궁시렁거렸는데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을요. 남편은 제 편도 시어머니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열받는 것은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언니도 이쯤에선 좀 받아주고 해줘요. 나도 우리 엄마 히스테리 심한 사람이라 언니 심정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안 보겠다느니 하는 말은 그렇죠. 가족인데 평생 안 보고 살려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나는 그 말도 기막히네. 무례하지 않나요? 아가씨야말로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세요. 이건 아가씨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전화 끊을 테니까 다신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사근사근 거렸던 시누이가 이런 캐릭터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언니 언니 하며 자기 뭐 갖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할 때는 언제고 시어머니의 고자질을 듣고 와서 곧바로 전화해 이게 제게 할 말인가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더더욱이나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아님 혹은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라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시누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싹 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요즘 한의원에 가야 하는데 가줄 사람이 없다며 저보고 데려가 달라 이런 카톡을 보냈었더라고요. 그런데 출산 후에 아기를 낳고 나서는 이때 제 감정이 좀 들쑥날쑥했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얼굴 한번 비추시고는 안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친정 식구들 다 그런 식이었죠. 동생만 제외하고요. 동생이 저에게 와서 언니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데 새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간 저도 모르게 마음고생이 많았나 봐요. 언니 많이 힘들었지. 나는 우리 언니 힘들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언니가 지금껏 나 돌봐주고 했던 거 생각하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언니 책임지고 언니 애기 키우는 것도 도와주고 싶어. 우리 막내 다 컸네. 벌써 그런 말도 하고. 근데 언니는 괜찮아. 그런 말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동생은 육아용품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까지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자신이 대신 내주고 싶다고 해서 동생이 내게 했는데 말이죠. 반응에 많은 저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사실 제 직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는데요. 제가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한창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사였어요. 저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죠. 스승의 날에 찾아간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 동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생을 만나보시겠다고 하더군요. 동생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라 선생님과 동생의 만남이 그땐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선생님은 아주 어른스럽게 동생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모양입니다. 동생이 그 이후로 좀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니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진정되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았어요. 어린 영혼들을 다독이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교직이란 자리, 이런 것들에 매료되어 저는 곧바로 대학부터 다시 준비해 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생이 다행히 직장도 쉬고 저와 함께 아이를 케어해 주기로 했으니 자주 들렸는데요. 덕분에 참 편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된 기쁨에 보람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리고 있을 무렵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무턱대고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문을 떵떵 두드리더니 큰 목소리로 아기 좀 보여달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동생과 같이 있을 때였는데 동생은 어이가 없는 얼굴로 누구냐고 묻더군요. 결국 마지못해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집인 듯 신발을 벗고 들어와선 아기 얼굴을 슬쩍 보더라고요. 저는 이미 태유 여행에서 단단히 마음이 상한 바가 있었고 시어머니를 아직 마주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훔치시더니 그러더군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예민한 때가 있잖니. 우울증이 깊어 그래. 그땐 이 시미가 미쳤다 생각하자. 사돈처녀 와 있는 걸 봐선 몸이 아직 편치 않은가 보네. 내가 네 엄마 해준다고 했지 않니? 그날 일 있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꾸나. 옆에서 동생이 제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언니 하고 불렀어요. 동생은 시어머니의 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전 어른이 먼저 사과를 하시고 굽히시니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워낙에 시어머니와의 화해를 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생을 안심시켜 보낸 뒤 가급적 똑부러지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일 사과해 주셔서 일단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일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 얼굴 보고 그럴 자신이 없네요. 아직은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 알겠다. 네 마음 편해질 때까지 기다리마. 시어머니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며칠 지나고 나니 저도 조금 마음이 풀리더군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선물 세례를 했습니다. 김장을 했다며 남편 손에 김치와 직접 삶은 수육을 들려보내시기도 하고 반찬을 해다 주시기도 했죠.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채나 멸치볶음 종류로요. 이쯤 되니 저도 이제는 슬슬 사과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다시 다져나가야겠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간다 해서 혼자 잠이 들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버리지 못한 분리수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차 싶어 분리수거만 버리고 다시 돌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양손 가득 분리수거통을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흰색 외제차 하나가 제 앞으로 위협스레 돌진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 그대로 엎어져 손에 있는 것들을 죄다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내린 각각의 두 사람이 눈에 보였는데요. 두 사람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더라고요. 얘, 넌 정말 이상한 애다.
네 친척 가족들에겐 그렇게나 좋은 걸 안겨주고 우리 딸 생일엔 뭐 겨우 이깟 기프트콘? 스파 이용권인지 뭔지 이거 딱 봐도 할인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주고 구매한 것 같은데. 너 이거 나 때문에 이런 거지? 아유 진짜 사람이 쫌스러워도 정도가 있지. 막말로 내가 애 유산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네 과거가 불쌍해서 내가 친히 발걸음하며 바리바리 챙겨줬더니 우리 귀한 딸한테 이딴 거나 주고 자빠져 있어. 야, 내가 했던 사과 취소하마. 취소야 취소. 알아들었냐?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가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지금 설마 내가 선물로 줬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난리를 떠시는 거예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저거 할인 구매한 거죠? 나 쪽팔려서 그럼 저 스파 못 다녀요. 이용권 중고마켓에서 팔아버릴 거라고요. 초등학교 선생 월급 얼마 안 된다고는 들었는데 이건 좀 구질구질하죠. 진짜 미쳤어요? 사과를 취소라고 다시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쿵짝 맞추는 시누이. 그에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선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편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마마보이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제 남편이 그런 쪽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뚜렷하게 느끼지 못한 그것을 너무나 여실히 느꼈었네요. 아니 그래서 뭐 당신 우리 엄마 성격 파탄자다 뭐 이 말이야?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나 불효자 되기 싫어. 그리고 당신도 처음부터 고분고분하게 굴었어야지. 그게 싫으면 받아주는 척이라도 하면 되지. 어쩜 당신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아유, 내가 이런 여자랑 결혼한 건진 미처 몰랐다. 나 당분간 찜질방에서 잘 거니까 나 찾을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나 아들이나 저를 위협하던 수단이 비슷하더라고요. 나가는 뒷모습이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서 더 쏘아붙이지 못한 게 한이었네요. 이보세요. 당신 어머니가 자가용으로 나 치려고 했어. 그리고 지금 이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당신 어머니 사과 그럼 무조건 받아줘야 했단 말이야? 내 감정도 중요해. 내가 피해자라고.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은 제 말은 들을 척도 않고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목청 높여 소리를 지른 건 아마 결혼 생활 이후 처음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찜질방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SNS 사진들을 보니 시댁에서 편하게 자기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으며 게임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밥 최고, 엄마가 해준 총각김치 너무 맛있다.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요. 남편에게는 사실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습관이 있긴 했는데요. 바로 SNS 중독이라는 점이었답니다. 한번 보면 빠질 듯이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꼭 글을 올려댔어요. 어디 음식점을 가도 사진을 찍고 먹어야 했고 찍기 전에 먹으면 그런 걸로 저를 은근히 눈치 주기도 했죠. 그때는 그게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그냥 관심이 미치도록 고픈 사람의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편의 그간 SNS를 뒤지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와 연애할 적 사진들이 싸그리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홧김에 지운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이 또한 시어머니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은 거였겠죠. 모전자전이라고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이런 모습에 저는 단단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언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형부, 갑자기 사진 지운 건 홧김이라 쳐도 언니한테 이 정도로까지 막대하진 않았었잖아. 자기 엄마 편 들면서 왜 갑자기 날뛰는 건데? 그건 저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했을 법했는데 놓친 거였죠. 전 그 말에 곰곰이 남편의 최근 행동들을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출산할 즈음, 출산 후 두 시기 모두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적었습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업무이긴 했지만 요즘 유독 심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데
곧바로 아닐 거야 하며 고개를 젓게 되더군요. 하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이상하다며 밀어붙여야 한다고 맞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데? 설마 뭐 흥신소 이런 거라도 이용하자고? 아휴, 야, 괜히 그런 거 하다가 이상한 거 알고 싶지 않다. 그냥 묻고 갈래. 무슨 바람이야. 누가 그 인간 좋아한다고. SNS 중독자의 머리털 빠져가는 유부남을. 회사에 이 유부남인 거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언니, 회사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먹는 숫자가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대. 뭐? 그 정도로 많다고. 언니 무서우면 내가 알아볼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행동력이 빠른 아이였습니다. 더군다나 무언가 촉이 왔다고 말하는 의미심장한 얼굴이 기묘했어요. 다음날부터 동생은 연락도 잘 안 되고 무언가 바쁜 듯 보였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집에 와 있자 그게 또 나름대로 좋긴 했던 건지 며칠 연락이 없다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면 어떤 말들이 폭풍처럼 올지 예상되는 바였기에 경비실에 연락을 하거나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동생은 진지한 목소리로 메일로 무언가를 보냈으니 확인부터 해보라고 하더군요.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정말이야? 언제부터 이런 건데? 언니, 충격받지 마. 내가 그 상간녀까지 만나고 오는 길인데 언니 임신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 새끼 두 집 살림 했었대. 심지어 그 상간녀 10살인가 연상인데 돈이 많은가 봐. 둘이 골프 여행 가고 별짓거리 다 했더라고. 출장이 아니라 여행이었어, 언니. 맥이 탁 풀리더군요. 설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뒤이어 다른 소식 하나도 더 듣게 되었는데요. 동생이 이혼 소송 준비할 때 유리할 변호사까지 알아봐놨다며 이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엄마가 언니한테 나름 미안했던 게 많았나 봐. 나도 엄마한테 이 일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하도 언니 소식을 물어오길래 허락받지 않고 말해서 미안해. 근데 엄마가 지금 아주 난리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는 로펌 변호사 이미 고용해놨는데 언니는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저에게 그간 무심하고 연락 한 통 제대로 없던 친정 엄마였건만 또 혈육이라 버릴 수 없었던 걸까요? 이제와 미안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딱히 도움받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이때 남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워낙 컸기에 알았다고 그렇게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지없이 시어머니의 방문이 연달아 이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왜 피해야 하나 싶더군요. 아무리 똥이 들어와서 피하는 거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란 똥 정도는 기꺼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남편 내쫓은 걸로 화내시려고 하셨어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온 거라니까. 화내려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린 웬일인지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마치 저와 처음 인사했을 적처럼요. 내가 말이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말이야. 네 시누이 시집 가는 거 혹시 들었어? 준영이한테 말이야. 너희가 싸운 이후로 벌어진 일이라 못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우리 준이 시집 가는 집안이 세상에 강남에 아파트 몇 개는 가지고 있는 부자 집안인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형편이 좀 부족하잖니. 혹시 네가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 해서 말이야.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시누이 결혼자금 부탁하러 오신 거네요. 그래. 나도 부잣집 사돈 덕 좀 봐야지.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 덕 본 게 뭐가 있니? 내가 반찬도 해갖다 날라주고 가끔씩 집안일도 해주고 얼마나 뼈삭게 일했는데 그 값 준다 치고 이참에 좀 받자. 너도 그 정도 돈이면 시원하게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참고로 안 주면 내 아들과 이혼이다. 어머니가 언제 저희 집 집안일을 하셨나요? 시키시면 몰라도요. 그리고 사돈 덕이요? 어머니가 왜 저희 친정 덕을 보셔야 되죠? 잘 됐네요. 어차피 소송 중이었거든요. 이참에 싹 다 정리하죠.
소송? 이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은 아무 말도 없던데? 저는 그 길로 완전히 어벙해진 시어머니를 내쫓아 버렸고 빌러온 남편 역시 똑같이 대했습니다. 몰랐었는데 나중에 저희 친정엄마가 직접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어떻게 내 귀한 딸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며 난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결혼할 집안이 하필 친정엄마 인맥 안에 있는 분이라서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셨다네요. 그 집안이랑 사돈 맺으시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엄마의 이 말은 너무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 결혼은 결국 파토가 났습니다. 그렇게 시댁은 초토화가 되었네요. 저는 사실 엄마의 도움이 어색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친정 엄마는 몸이 많이 아프신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장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떠올려 보니 후자가 저와 여동생을 그리 매몰차게 대한 것, 그게 가장 후회스러우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요즘 친정엄마와 아주 조금씩 사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모녀 관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떠나시는 길 배웅은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사연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선 진정한 30대가 된 여성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진 국어 강사로 일을 하다가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살고 지냈어요. 그리고 이혼 후에 다시 국어 강사로 돌아왔고요.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후회의 순간들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2살 때까지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유명한 학군이 있는 학원가에서 꽤나 큰 학원이었어요. 대학원을 졸업한 뒤 운 좋게 바로 취직하고서 5년간 몸담갔던 첫 직장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시험을 보는 족족 낙방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학원에 취직하게 된 거죠.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강사 일이 잘 맞더라고요. 아이들과 적절한 거리와 시간 안에서 만날 수 있고 제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벌이가 달라지다 보니 보람도 느끼고요. 장담할 순 없지만 저는 스스로 그 학원 강사 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제 일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365일 내내 제 자리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사실 제 인생 좌우명이 인간은 어차피 혼자다거든요. 그러니 누군가와 평생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선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고 혼자로 살아간다 해도 삶의 이치로 여기고 싶었어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운명이니까요. 그렇기에 필수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나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직장과 집만을 오가던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전 남편이 저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학원 원장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전 남편과 저는 일반적인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였어요. 솔직히 말 한마디 안 섞을 땐 사람이 좀 뭐랄까 까탈스러워 보였다고 할까? 본인이 원장이어서 그런 건지 타고난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평소 직원들을 대할 때 고고하고 예민해 보이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자존심도 엄청 세 보이고요. 그런 점 때문에 괜히 인간적으로 얽히기 싫어서 멀리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일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부딪히는 것들도 모자라 저를 자꾸만 찾아대서 멀리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찾는 이유도 참 갖가지였어요. 상담을 가장하여 애들 대하는데 어려운 점 없냐부터 시작해서 사사로운 고민이나 투정까지 저를 꼭 불러내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저에게 호감 표시를 했던 거라고 하지만요.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니 알 턱이 있나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싶으니 직원인 내가 참아야지 했었죠. 그게 좀 거슬리는 거 빼곤 저에게 잘해주었고 학원 근무 환경도 좋아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어느새 연말이 다가왔어요. 늦게까지 일을 하다 퇴근을 하는데 원장이 부르더라고요. 본인도 일이 늦게 끝났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요. 황금 같은 연말에 그것도 늦은 밤 대표님과 단둘이 식사라니 이게 무슨 끔찍한 악몽 같은 소리인가요?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제 곧 연봉 협상도 있고 요새 새로 채용되는 강사들이 늘어서 살짝 신경 쓰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술을 조금 마신 원장이 취해서 그런 건지 뭔지 그동안의 속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여태껏 밥 한 번 먹자고 못했다네요. 본인은 자신감도 자존감도 없어서 좋아하는 상대에게 접근하고 만나자 하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니 이젠 지쳐서 그만둘까 했는데 얼마 전 어떤 남자가 저를 학원 앞까지 데리러 온 모습을 보고서 너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말이라도 해보자며 저를 불러낸 거였더라고요. 사실 원장님이 보았던 그 남자는 저희 친오빠였거든요. 그걸 보고 오해했었나 봐요. 혼자 머릿속으로 얼마나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까 생각하니 짠하기도 하면서 웃기더라고요. 사실 오래된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는 가물가물하네요. 다만 뚜렷이 기억나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덜덜 떨면서 제 눈도 못 마주치던 그 수줍은 모습이 너무 의외였던 거였어요. 언제나 까다롭고 콧대 높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렇게 밖에서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려서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왠지 저만을 바라보고 엄청 아껴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그렇게 몇 번을 더 밖에서 만나보고 이야기하다 보니 그 사람과 저는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은 터라 안 맞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항상 서로를 위했고 부족함 없이 사랑했었죠. 저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알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자립심이 강해서 무슨 일이든 혼자서만 해내려고 했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온기를 필요로 하고 부족한 점을 서로 메워주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땐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평생의 짝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시댁 쪽에선 전 남편을 지원해줄 여력이 없었어요. 일단 노후 준비가 안 되셨고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신 터라 새로운 일을 알아보던 중이셨죠. 다행히 이 부분은 전 남편이 능력이 돼서 딱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전 남편은 결혼 전부터 부모님 용돈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소소하게 용돈으로 쓰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스치듯 가볍게 물어봤었죠. 그럼 오빠는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 용돈 드릴 거야? 그래야겠지? 안 드리다가 드릴 순 있어도 드리다가 안 드리는 건 좀 그러니까. 내가 외동이기도 하고 이건 자기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맞아. 드리는 게 좋긴 하겠다. 그럼 결혼 후에 나도 우리 부모님 용돈 챙겨드려도 되지? 당연하지. 그럼 우리 집이랑 처가 두 쪽 다 부족함 없이 챙겨드리자. 우리는 젊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채워가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효심도 깊고 어른을 위하는 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자신의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부모한테도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댁 쪽에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저도 친정에게 도움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아둔 게 꽤 됐고 신랑 쪽과 상황을 맞추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 남편은 이 결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받지 않는 거냐고 심드렁하게 물었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다니는 직장 외에도 따로 임대업을 하셔서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임대업을 하는 사실에 대해 전 남편은 몰랐고요. 저희 집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 굳이 말해야 하나 싶어서 그냥 나이도 있는데 도움받기 좀 그렇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기도 했고요. 대신 전 남편이 해오는 만큼 해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도 요즘 말하는 반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론 반반 결혼에 대해 전 남편은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공평하게 하니까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같이 출발하는 느낌이 든다나 뭐라나. 결혼 초반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일도 하면서 집안일까지 돌보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일 끝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된 내 몸 하나 살피는 것도 어려운데 청소에 빨래에 식사 준비에 할 게 태산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전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깔끔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집에 먼지 하나 있는 걸 못 보고 매일 청소를 요구하면서 아침은 꼭 먹어야 하고 그것도 매 끼에 찌개나 국이 꼭 있어야 하는 한마디로 너무나 귀찮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일을 해도 끝이 나질 않았네요. 눈 감아도 해야 할 일들이 보이니 내가 가정부로 온 건지 아내로 온 건지 헷갈릴 지경이더군요. 전 남편은 저보다 출근은 느리지만 퇴근이 늦었는데 그러다 보니 집안일을 거의 도와주지 못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일했으니 아침엔 좀 더 자야 하고 늦게 퇴근했으니 밤에는 일을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모든 가사 일이 제 몫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원 수업 준비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되니 일에 능률이 떨어지고 몸은 몸대로 지쳐가니 주말이 될 때쯤엔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지 빨래를 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퇴근한 남편이 와서 깨워주는 덕분에 간신히 일어나긴 했지만요. 그 뒤로도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니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워져서 결국 나를 잡고 전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나 학원이라면서 혼자 집안일까지 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집안일 분담하거나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가사 도우미를 구하거나 둘 중 선택해줘. 결혼한 뒤로 반년간을 참아온 일이었어요. 그전까진 군말 없었고요. 그렇지만 전 남편도 분명 제가 힘든 걸 알았고 도와주진 않지만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애교를 피우거나 진지하게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었어요. 그러니 솔직히 털어놓고 말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거면 저도 충분했고요. 그런데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전 남편이 고작 하는 말은 이랬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가사 도우미를 쓰자고 하니 넌.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안 그래? 지금 요점이 그게 아니잖아. 내가 힘들다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니까 그렇잖아.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꼴랑 2명이 사는 집에 도우미를 들이는 게 말이야? 전 남편은 제 말에 요지를 파악 못하고 가사 도우미라는 말에 꽂혀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글쎄,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던지, 원래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볼 정도더라고요. 도우미 쓰는 거 힘들다는 거 알아. 알면서도 말한 걸 보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안 느껴져? 그만큼 내가 버티기 힘들다고. 아내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그럼 자기가 더 도와주겠다고 하면 끝날 일 아니야?
왜 이상한 거에 집착해서 이렇게 싸움을 만들어?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줘? 알잖아. 난 당신보다 퇴근도 늦어. 처리하고 올 일이 많다고. 앞으로 도와줄게 라는 빈말은 하고 싶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얘기라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다면 알았어. 당신이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는 건 어때? 내 외벌이로도 충분할 거야.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할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뇨. 생각지 못한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막상 입으로 뱉고 나니 좋은 아이디어라는 듯 제가 전업주부를 선택할 수 있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학원이 더 확실히 자리를 잡고 저도 신혼지나 어느 정도 살림에 적응할 때까지만 쉬고서 돌아오라고요. 본인이 있는 한 언제든 저를 위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면서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어찌됐든 경력이 단절되는 거고 나중에 돌아올 수 있다 해도 그때 내가 지금만큼의 역량을 갖춘 강사일까 싶더라고요. 한창 잘 되고 있을 때 그만두는 게 아닐까,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작게 느껴지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당분간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돌렸지만 전 남편의 설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장 여러 개를 가져와 보여주면서 제가 일을 그만두면 그 정도의 돈을 어디서 어떻게 메울지 미리 계산하고 정리해서 말해주더라고요. 전업주부로 지내면 자신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삶에 여유가 생겨서 싸울 일도 줄어들 거라고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진 몸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냐고도 했네요. 가끔은 학원에서도 따로 불러내서 저더러 일하는 게 힘들어 보인다며 이러면 수업 질도 나빠질 거라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기도 해주던데 어찌나 속보이던지.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도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그만두면 모든 게 평화로워질 텐데 그 쉬운 선택을 두고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몸은 언제 고장날지 몰랐고 전 남편과의 말다툼이 더 잦아지면서 결혼 생활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전 남편은 제 선택에 매우 흡족해 했어요. 자신을 위해 선택해줘서 고맙다며 다른 걱정은 말고 우선은 당분간 집에서 푹 쉬라면서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나중에 꼭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며 학원 짐을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오래 쉬게 될 줄을요.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이 선택만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전업주부로 지낸 지도 다시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못하는 일이 없는 살림꾼이자 전 남편의 일을 내조하는데 온 하루를 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집안일을 하다가 가끔씩 책을 읽고 카페를 오가고 그림을 그리며 소소한 취미 활동을 이어가는 그 생활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꼈는지 잊어버리게 된 것뿐이었어요. 이건 일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반년 만에 쉽게 잊어버릴 정도로 사소한 일이었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는 새에 점점 더 차분해졌고 느려졌고 멍해져 갔습니다. 일을 안 하니 전 남편과의 대화도 줄었고요. 전 남편도 점점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저도 묻지 않으니 소소한 대화 몇 마디를 나누는 게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그 정막이 익숙해질 때쯤 한 번은 전 남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를 갖자고요. 원래도 전 남편은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 했거든요. 저도 원했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아이를 가질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저에게 대체 뭐가 문제냐며 너무 나약한 것 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서 대화를 끊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나약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 전 너무 외롭고 쓸쓸했어요. 이젠 정말로 집 안에만 머물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허했습니다. 어떤 취미를 가져도 못 만나던 친구들을 만나도 그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시댁에 혼자 간 날이었어요. 전 남편이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전해달래서 간 길이었습니다. 혼자 간 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살가운 며느리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처음 듣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유, 맞다, 새아가. 이번 달 용돈은 혹시 다음 달 분에서 미리 조금 떼어서 줄 수 없니? 들어올 때 봤잖니. 우리 현관문이 엉망이야. 그거 고치려는 게 생각보다 꽤 드네. 어떻게 안 될까? 용돈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가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요? 반년 정도 됐지. 뭐야, 아범이 아무 말 안 했니? 둘이 같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아니었어? 아, 그렇군요. 이야기 들었던 걸 제가 잠깐 깜빡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 죄송하지만 얼마를 받으셨는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전 남편이 시댁에 용돈으로 들여왔던 돈은 한 달에 자그마치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그 돈이면 한 달 월급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별다른 일도 없이 어떻게 평소에 그만큼의 돈을 용돈으로 드릴 수가 있죠?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모든 가계는 전 남편이 전담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이니 다른 지출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고요. 어련히 잘 알아서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만 원을,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을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서 몰래 드리고 있던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도 잘못인 걸 알고 있으니 따로 말하지 않은 거였겠죠. 아무리 혼자 벌고 있다고 해도 이건 함께 꾸리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의 믿음이 깨진 저는 곧장 전 남편에게 따지기 위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 전 남편이 집으로 왔을 때 저는 지체하지 않고 물었어요. 용돈을 드리고 있던 게 사실인지, 왜 내게 말을 안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요. 올게 왔다는 곤란한 표정을 짓던 전 남편이 하는 말은 생각보다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말 안 한 건 미안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부모님 일 그만두시고 지금 다른 벌이 없는 거 알잖아. 나도 당신 생각해서 최소 생활 금액으로 맞춘 거야. 몇십만 원 들여서는 생활이 안 되신다고. 내가 외동아들인데 이 정도도 못 해드리면 어떡해? 나는 당신이 매번 자리를 잡으면, 이번에 자리를 잡으면 이런 말을 하니까 학원이 어려운 줄 알았어. 그래서 용돈 드리는 건 나중 일인 줄 알았다고. 어떻게 우리 형편에 200씩이나 드려? 당신은 잘 모를 것 같아서 따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 6개월 전부터 학원 수업 종류 더 늘렸고 강사진도 더 들여왔어. 학원이 커지니 수입도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늘은 만큼 더 드린 거라고 생각해. 알았어. 그럼 똑같이 우리 부모님도 드리자.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 잊지 않았지? 그건 좀 어렵겠는데? 저가랑 우리 집 둘 다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 용돈을 한 달에 400만 원 쓸 정도로 버는 건 아니라고. 대신 정 드리고 싶다면 그래 30만 원으로 하자. 금액은 나중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꾸면 되니까. 됐지? 뭐라고 했어? 30만 원? 시댁은 200만 원을 주면서 우리 부모님은 고작 30만 원을 주자고?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 잊었어? 양가 부모님 다 부족함 없이 드리겠다고 했잖아. 결혼 전 이야기는 왜 해? 지금은 지금 상황을 따져서 이야기해야지. 처가는 노후 준비하고 계시다며. 그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니야?
당신이 말하는 그 고작 30만 원 벌려면 내가 며칠을 고생해야 하는지 아냐고. 논리를 찾아볼 수 없는 전 남편의 말에 전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몇 번의 크고 작은 고성이 오가고 전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니, 막말로 너희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 같냐? 내가 돈 벌고 있잖아. 지금 당신이 편하게 먹고 쓰는 거 다 내가 번 돈이라고. 그런데 집에서 노는 당신과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그건 좀 염치가 없잖아. 정신 차려, 제발 좀. 한순간 믿음이 깨지면서 기댈 곳이 사라진 저는 제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더러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건 본인이면서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해놓고선 다시 또 답이 없는 망망대해에 저를 혼자 떨어뜨린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전 남편의 이야기, 미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전부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과시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엇 때문에 바뀐 걸까? 그런데 바뀐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평소 유난히 자신감 없던 전 남편이 여태껏 이런 순간을 바라온 걸지도 모른다고요. 어엿한 가장으로서 모든 걸 책임지고 또 근사한 아들로서 당당하게 용돈을 쾌척하는 모습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큰 소리 치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도 그럴 게 가끔씩 제가 이야기를 하면 꼭 비꼬아서 대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투 때문에 매번 싸움이 시작됐었죠. 예를 들면, 아, 당신은 선생이고 똑똑하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려는 거지? 날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미안해. 능력을 더 갖춘 사람 만났으면 당신도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말이지. 등등의 말들이요. 그때 당시엔 모든 잘못을 나에게로 돌리고서 내가 이 사람을 더 포용해줘야겠구나, 자존감을 높여줘야겠구나 싶었어요. 열등감을 내비추던 그런 말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네요. 아무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사람 속을 다 알 수는 없나 봐요. 그 뒤로 친정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말도 없이 30만 원을 보냈는데 무슨 돈이냐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마치 저에게 보여주려는 듯 설명도 안 하고 돈만 보낸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다시 또 전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했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뭐가 문제기에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옳았구나 싶은지 줄줄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이것도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사람이 너무 못나 보여서 한 귀로 흘리게 되더라고요. 뭐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강사로 일할 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생색내는 말투를 쓰더라.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본인을 작게 만드는 것 같아서 단점으로 느껴지더라 하는 것들이요. 말하는 내내 계속해서 저에게서만 문제점을 찾더라고요. 사실 전 결혼 전에도 후에도 늘 똑같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전 남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가장 아무렇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마지막에 덧붙여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집안일 맡게 된 거에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반반 결혼을 했지만 그렇다고 결혼 후에 모든 일을 반반으로 할 순 없잖아. 부부 일이라는 게 그렇게 계산적이어서도 안 되고. 처음엔 왜 갑자기 반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몰랐어요. 잠시 생각해보니 제가 일을 그만두고 본인이 돈을 더 쓰는 것에 있어서 제가 반반 결혼으로 트집을 잡을까봐 지레 혼자 찔려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나도 모자람 없이 준비해왔는데 왜 내가 일도 그만두고 살림을 해야 하냐고 할까봐요. 본인이 가장 계산적이었던 거죠. 아무리 큰 사람인 척해도 자격지심 깊은 본성은 못 감추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일 그만두라고 한 거잖아. 전부 다 책임지겠다며.
집에서 쉬는 거 당신 의견이었고 내가 희생한 거야. 그런데 왜 나만 빚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해?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나. 긴 말 안 할게. 양가 부모님 용돈 똑같이 드리고 돈 같이 관리해. 그리고 난 일 다시 다닐게. 자리 준비해줘.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어. 뭐? 학원 자리가 이제 없다고. 다른 유망한 강사들로 꽉 찼거든. 다시 다니고 싶으면 당신 능력으로 알아봐. 그리고 내 의견은 그대로야. 난 용돈을 드려야 하고 당신과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내 선택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쩔 수 없지. 헤어지는 수밖에. 그 입에서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이 길고 긴 싸움과 결혼 생활 전부가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건가 싶었는데 결국은 헤어지고 싶어서 그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대꾸할 힘이 사라져버린 저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웃기지만 전 남편은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건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러자고 할 줄은 몰랐었나 봐요. 저는 보란 듯이 바로 방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이 곧바로 따라와 정말 이혼이라도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본인이 이혼이란 말을 입에 올려놓고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면서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해? 돈이 많아서 결혼하는데 문제 없고 가게에 도움도 돼야 하지만 일은 안 하고 당신 일만 내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뭘 쓰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하고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넙죽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데 또 도움은 받고 싶고 이런 거 너무 웃기지 않아? 나 당신 직원 아니고 아내야. 하고 싶은 말을 퍼붓고는 멍청하게 서 있는 전 남편을 두고서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원래의 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간 저는 지난 결혼 생활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한동안 약을 복용해야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지나가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아마도 강사 일을 했던 때가 떠올라서 그랬나 봐요. 내가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나 싶고 그러고 보면 인간은 어차피 혼자라는 게 맞았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은 이제 다신 하지 않을 거라 몇 번을 다짐하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을 보내는데 친정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가 마치 축 처진 산 송장처럼 지내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요.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그냥 이혼을 하고 당신이 도와줄 테니 친오빠처럼 해외에서 새로 삶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원하는 가게나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악몽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의지가 있던 터라 감사한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학원을 차리고 싶어요, 아빠. 학원을 차리는 건 사실 강사로 일할 당시 제 꿈이기도 했어요. 더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생기면 제 이름을 따서 국어 논술을 주로 다루는 학원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저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각자의 수업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갖는 그런 곳으로요. 하지만 그 꿈은 결혼을 하면서 접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겨서 학원을 차려달라 말한 건지요. 어쨌거나 저는 수업을 꽤 오래 쉬고 있었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건 분명 더 오래,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곰곰이 되뇌이시더니 이내 흔쾌히 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절 믿어주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 그늘은 쉽게 사라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니 더욱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는 다소 갑작스럽게 꽤나 돌고 돌아서 학원을 차리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때까지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붙잡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서 마치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 같았고요. 그게 자존심 강한 남편만의 화해 방식이었거든요. 그 뜻을 알든 모르든 헤어져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지만요. 그렇지만 전 학원 일에 집중하기 위해 어서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집으로 보내니 한바탕 난리가 났네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할 만한 말을 골라서 하면 되니까요.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각서 하나만 써줘. 우리 집 용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시댁에는 30만 원씩 총 2년간 드리는 거야. 아,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나도 일 다시 새로 시작할 거거든. 그럼 살림봐줄 사람이 없으니 가사 도우미를 써야 해. 그건 전적으로 당신 부담이고. 왜냐면 난 딱 내 방에서만 생활할 거거든. 밥도 알아서 차려 먹을 거고 내 빨래도 따로 할 거야. 각자 도생하겠다는 것만 확실히 약속해주면 돼. 어때? 괜찮지? 이를 듣던 전 남편은 길길이 날뛰더니 저더러 돈 귀한 줄 모른다, 더럽고 치사하다라며 이혼 도장을 찍자고 했죠. 아마도 그 불같은 성격에 홧김으로 도장을 찍은 거겠지만 저에겐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 도장을 찍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저는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았던 일들을 쏟아부었어요. 나랑 이혼해줘서 고마워. 돈이 참 귀하단 거 덕분에 배웠어. 그전까진 사실 잘 몰랐거든. 난 부모님이 물려주실 건물도 있고 이제 곧 내 이름으로 사업도 낼 거라서 돈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던 차였거든. 고마워. 그렇게 평생 아끼고 아껴가며 더럽고 치사하게 살아. 그럼 안녕. 이 말을 하고 바로 끊어버렸네요. 그랬더니 어찌나 전화를 해대던지 그 전까진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재산이 있던 걸 비밀로 했냐면서 그럼 쉽게 도움이 구하고 우리 둘 다 조금 더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기적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쩔 땐 이혼을 너무 쉽게 한 것 같다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우는 소리를 하거나 어쩔 땐 자기가 바깥일 하는 사람으로서 안에 있는 사람을 휘어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반응이 없으니 마지막엔 우리가 같이 살 때도 자기 몰래 돈 빼돌렸던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한 번은 전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본인이 용돈을 요구한 거니 아들을 미워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만나볼 생각 없냐고 물으시기에 정중히 인사드리고 돌려보냈어요. 정말이지 마지막까지 추잡스럽죠. 돈에 눈이 멀어서 눈에 뻔히 보이는 말을 늘어놓고 하다못해 어머니까지 시켜서 본인 말을 전하다니 말이에요. 그 덕분에 남은 정까지 전부 깔끔히 정리할 수 있었네요. 결혼을 한다는 건 서로 간에 믿음이 쌓이고 미래를 약속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데 이혼은 정말이지 너무 쉽더라고요. 그게 참 씁쓸하면서도 후련했어요. 이렇게 쉬운 줄 알았다면 질질 끌 거 없이 조금이라도 빨리 새 삶을 찾을 걸 싶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하고서 바로 전 남편의 학원 맞은편에 학원을 차렸습니다. 작정하고서 보란듯이 맞은편에 세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가를 알아보니 임대가 나온 곳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거기뿐이더라고요. 다른 곳은 학교로부터 너무 멀거나 주변 환경 조성이 별로여서요. 마음에 드는 곳이 전 남편 직장과 가까운 곳이라 해도 일부러 피할 만큼 거리낄 게 없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전 남편의 학원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크기를 확장하는 바람에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자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러니 저는 더욱 상관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의 생각은 조금 달랐나 봐요. 저의 학원이 아직까지 건재한 본인을 견제하려는 고의성이 있단 거죠. 제가 있는 건 어디서 또 그렇게 알고 왔는지 공사 중인 현장을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어디 삼류 드라마 주인공처럼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려는 거 경찰에 신고하겠다더니 얌전해졌네요. 여기에 학원 짓는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내 학원 맞은편에. 알아. 일부러 나 보란 듯이 여기 지은 거지? 당신답지 않게 참 치졸하네. 이미 지난 관계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한데도 나 안 망해. 옆에서 쫑알대는 거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어디까지 난리치나 두고 보면서요. 이내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 남편에게 방해된다며 나가달라고 말한 덕에 끝까지 못 봤네요. 그렇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니 아마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겠죠? 그걸 생각하면 맞은편으로 온 게 참 잘했다고 느껴져요. 전 남편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원 공사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론 안 될 것 같아서 이쪽 전문인 동업자를 구했는데 그분 덕분에 여러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네요. 게다가 친오빠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그런지 더욱 신뢰가 가고 더 빨리 정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과 전 지금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요. 사업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함께 붙어 있다 보니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앞으로 살아가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이가 돼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혼했을 때만 해도 분명 평생을 혼자 살 거라고 다짐했지만 역시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어 온기를 느끼며 살아야 하나 봐요. 어쩌면 전 혼자 있기를 너무나 두려워해서 또다시 사람에게 상처받을까봐 스스로 혼자여도 괜찮다고 합리화해온 걸지도 모르고요. 그런 저의 불안을 다독여준 사람이라 다시 기대고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신없이 학원 공사가 마무리되고 저는 동업자와 함께 전 남편 학원을 찾아갔어요. 첫 직장 맞은편에 같은 학원을 차린 기념으로 떡도 드리고 인사도 드릴 겸 해서요. 물론 제가 먼저 가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자기 집처럼 우리 공사 현장을 드나들던 전 남편인데 저라고 못 갈 거 있나요? 어쩌면 제가 찾아오길 바랐을 수도 있고요. 전 남편은 갑작스러운 저희의 등장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죠. 사업이 정말로 많이 어려워진 건지 못 본 사이 얼굴이 많이 헬쓱해졌더라고요. 제 알바는 아니지만. 잘 부탁드려요. 옛 인연도 있으니 동료로서 앞으로 오며 가며 자주 뵈었으면 좋겠네요. 이 판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해온 떡을 건넨 후 인사말을 전하고서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떡과 접시를 던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그런 거였겠죠. 뭐 딱히 상관없었습니다. 떨어진 건 본인이 치워야 할 테니까. 여기까지 전 남편과의 길고 긴 사연은 끝났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글쎄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인생은 언제나 통쾌한 드라마가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 그런데 전 남편 학원은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실에 책임을 지고서 그만둔 것 같았어요. 본디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는 바람에 결국 그 꼴 난 거죠.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만 여전히 본인의 소신대로 부모님께 200만 원만큼의 효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 적어내리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사연을 보내는 선택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우습고도 진심을 담은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